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여기도 닦아줄래? 너 여기 청소부잖아. 25년 만에 만난 동창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카페에서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던 한 여자. 전교 1등 하던 그 친구가 이제는 청소부가 됐다며 조롱하고 사진 찍고 심지어 일부러 커피를 쏟으며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모욕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음 날부터 새 동창의 삶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청소부라 무시당한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 한복판 그랜드 호텔 2층 카페 라운지.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벽면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카페 한편에선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고 테이블마다 브런치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가운데 창가 자리에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최미라, 박정아, 이수정. 모두 40대 중반으로 명문여고 동창들이었습니다. 미라는 화이트 톤의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에르메스 버킨백이 놓여 있었고 손목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검은색 니트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 손톱엔 선명한 레드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정은 베이지색 블레이저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정갈한 미소를 지으며 아메리카노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 앞엔 샐러드, 에그 베네딕트, 연어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근데 동창 중에 설인이 기억나? 윤설인. 정아가 포크를 놓으며 물었습니다. 미라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윤설인? 그때 전교 1등 하던 애? 그럼 기억하지. 맞아. 근데 걔 요새 뭐 하는지 알아? 수정이 귀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정아가 빙긋 웃으며 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창 너머 호텔 로비 한편에서 한 여자가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낀 채 무릎을 꿇고 바닥을 천천히 닦아내고 있었어요.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윤설인이었어요. 미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저 사람 진짜 설인이야? 맞아. 아까 내가 커피 받으러 갔다가 봤어. 완전 확실해. 정아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저 나이에 청소를 하고 있네. 인생 참. 미라가 팔짱을 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전교 1등이 결국 청소부가 됐네. 공부 잘한다고 다가 아니구나. 정아가 킥킥 웃으며 핸드폰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단톡방에 올려도 돼? 동창들 다들 놀랄 것 같은데.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려. 다들 궁금해할걸? 정아는 바로 사진을 찍고 영상까지 짧게 촬영했어요. 설인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몇 초 후 동창 단톡방에 사진과 영상이 올라갔어요. 얘들아, 윤설인 근황 크크크. 전교 1등이 이제 청소 중. 메시지와 함께 웃음 이모티콘이 여러 개 붙었습니다. 곧
단톡방엔 댓글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헐, 진짜야? 대박, 저게 설인이 맞아? 완전 충격. 인생 알 수 없다니까. 세 사람은 핸드폰을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때 설인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는 허리를 펴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를 잠깐 바라봤어요. 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라가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정아는 노골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정은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설이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그들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몇 초 후 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를 들고 카페 쪽으로 걸어왔어요. 세 사람은 긴장한 듯 웃음을 멈췄습니다. 설인이 카페 입구에 들어서자 미라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어머, 설인아, 너 맞지? 윤설인? 설인은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응, 나야. 오랜만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미라가 손짓하며 말했어요. 야, 이리 와. 우리 동창인데 인사는 해야지.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옆에 서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정아가 위아래로 설인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여기서 청소해? 대박, 전교 1등이 청소부가 되다니. 수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그러게. 너 그때 공부 진짜 잘했잖아. 대학도 좋은 데 갔고. 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 참 알 수 없네. 우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넌 청소. 그녀는 일부러 청소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정아가 핸드폰을 들어 다시 한번 설인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청소 일은 힘들지 않아? 나이 들면 허리도 아프고 그럴 텐데. 설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벌어? 100만 원? 150? 미라가 한숨을 쉬는 신용을 하며 말했어요. 에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요새 물가 얼마나 비싼데. 그때 미라가 갑자기 손을 움직이며 커피잔을 건드렸습니다. 찰랑. 아메리카노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갈색 액체가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라가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정아가 빙긋 웃으며 설인을 쳐다봤습니다. 아, 마침 잘 됐다. 설인아, 너 청소도구 가지고 왔지? 여기 좀 닦아줘. 수정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너 원래 청소하러 온 거잖아. 여기도 좀 닦고 가. 세 사람은 웃으며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설인은 바닥에 흘러내린 커피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닦네. 손수건으로 닦아? 그거 아깝지 않아? 청소부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세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설이는 말없이 바닥을 닦았어요. 그녀의 손은 천천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표정이 없었어요. 화도 굴욕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설이는 젖은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아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걸레질이나 열심히 해. 그게 내 인생에 딱 맞는 일 같은데? 그 말이 떨어지자 세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좋은 하루 보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화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인사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세 사람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저게 끝이야? 완전 재미없네. 청소부 주제에 뭐 할 말이라도 있겠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린의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카페를 나와 로비를 가로질러 직원 전용 통로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쪼이고 발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리는 청소도구를 정리실에 두고 작업복을 벗었어요. 그 안엔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풀고 가볍게 빗질을 했어요. 얼굴을 씻고 작은 파우치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몇 분 후 서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하 1층 VIP 주차 구역이 나타났어요. 주차장 한편에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서린을 보자마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어요. 기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후 2시 본사 이사회 회의, 4시 대정교육문화재단 장학금 심사회의입니다.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밝은 햇살 속으로 나아갔어요. 차창 너머로 호텔 2층 카페가 보였습니다. 미라, 정아, 수정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리는 그들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는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차가 호텔을 벗어나 강남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리는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화면엔 대정그룹 계열사 조직도가 떠올랐습니다. 대정전자, 대정유통, 대정금융. 그 아래로 수많은 자회사와 계열사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서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특정 이름들을 확인했습니다. 김태범 대정전자 상무, 박정아 대정유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장우석 대정금융 부장. 세 사람 모두 대정그룹 계열 안에 있었어요. 서리는 태블릿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걸레질이라. 좋아, 이제 너희들이 바닥을 닦을 차례야.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차가 본사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리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로비엔 대정그룹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서린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회의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품격은 겉모습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품격의 무게를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최상층 임원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조용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전그룹 본사 빌딩 48층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색빛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그 사이로 한강이 은빛 띠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최상층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15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 차림에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태블릿과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 스크린엔 분기별 실적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상석에는 장도연 부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51살 짙은 회색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옆자리에 윤서린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전에 호텔에서 입었던 작업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품격이 느껴졌어요. 서리는 태블릿을 보며 화면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일어서서 보고를 시작했어요. 이번 분기 인사 개편안입니다. 전자부문 상무급 이상 3명, 유통부문 본부장급 2명, 금융부문 부장급 4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계속하세요. 인사팀장이 다음 장을 넘기며 말했어요. 대정전자 김태범 상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실적 저조 및 리더십 평가 하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서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김태범, 최미라의 남편이었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범 상무, 보직 해임으로 진행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서린은 다시 화면을 넘겼어요. 다음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대정유통 가맹점 관리건입니다. 최근 위생 점검에서 적발된 매장 리스트인데요. 인사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박정아 대표가 운영하는 3개 매장 모두 위생기준 미달로 경고 누적 상태입니다. 서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정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전의 기억이 스쳤어요. 걸레질이나 열심히 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리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하세요. 일주일 내 폐점 조치로. 네, 이사장님. 인사팀장이 태블릿에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졌어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안건이 올라왔어요. 대전금융 내부 감사건입니다. 최근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장우석 대전금융 부장. 서리는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수정의 남편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50? 수정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내부조사 즉시 착수하세요.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하나둘 나갔어요. 회의실엔 도연과 설인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설인을 바라봤어요. 오늘 아침 호텔 봉사활동 어땠어요? 설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힘들진 않았고요. 아니요. 설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설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있었다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설인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가만히 대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미라와 정아와 수정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웃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설이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일 앱을 열고 새 메일 작성 창을 켰어요. 수신자는 인사팀장, 유통본부장, 금융감사실장. 그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깎아내린 자에게 인생이 어떤 값을 치르는지 보여주십시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설이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오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커피가 쏟아지던 순간, 여기도 좀 닦고 가. 조롱 섞인 웃음소리,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던 손들. 설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쉿!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설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날 저녁 6시, 대정그룹 인사팀 사무실. 인사팀장은 설인의 메일을 받고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김태범 상무보직 해임 통보. 내일 오전 10시로 예약하세요. 박정아 대표 계약 해지 공문. 오늘 저녁 발송하세요. 장우석 부장 내부조사. 내일 아침 첫 번째 일정으로 잡으세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자판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어요. 문서가 출력되고 봉투에 담겼습니다. 그날 밤 9시, 세 곳의 집으로 각각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미라의 집 우편함에 흰 봉투 하나, 정아의 집 문 앞에 대정유통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 수정의 집 현관에 대정금융 공문 봉투. 모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도착했어요. 그날 밤 11시, 설이는 침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희미했지만 그래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어요.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이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설인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세 사람의 인생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설이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니까. 그들이 먼저 사람을 깎아내렸으니까. 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내일 아침 세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걸레질이라 무시했던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서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차갑게, 마치 서린의 마음처럼.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 강남구 대정전자 본사 15층. 김태범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47세, 대정전자 상무. 그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책상 위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최미라와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태범은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회사, 좋은 직급, 좋은 연봉.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때 책상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띠리링. 태범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김태범입니다. 상무님, 인사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10시에 인사팀으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범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인사팀? 무슨 일로? 그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10시에 가죠. 태범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인사팀 호출. 좋은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태범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긴 복도를 지나 인사팀장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노크했어요. 톡톡톡. 들어오세요. 태범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앉으세요. 태범은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태범 앞에 놓았어요. 김태범 상무님, 이번 경영 효율화 조치에 따라 보직 해임을 통보드립니다. 순간 태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보직 해임이요? 네. 최근 3개월간 실적 저조 및 리더십 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입니다. 태범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실적 저조를 했다고. 인사팀장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서류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제기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업무 인계 시작하시고 2주일 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태범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층으로 내려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동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예요. 태범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쪽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태범은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전화하면 안 된다며? 나 잘렸어. 뭐?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직 해임당했어. 오늘 인사팀에서 통보받았어. 말도 안 돼.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나도 몰라. 갑자기 이렇게 됐어. 전화 너머로 미라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애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태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태범은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미라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게 뭐야? 미라가 손에 든 흰 봉투를 태범에게 내밀었습니다. 태범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가는 이제부터입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태범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오늘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 미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태범을 바라봤어요. 여보, 혹시 당신 누구한테 잘못한 거 없어? 아니, 없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태범은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대가, 무슨 대가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 미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미라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정아, 수정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아의 메시지였어요. 애들아, 큰일 났어. 우리 남편 회사에서 계약 해지당했대. 미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곧이어 수정의 메시지도 올라왔어요. 나도. 우리 남편 회사에서 감사조사 들어갔어. 내부자 거래 의심받는데. 미라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세 사람의 남편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라의 머릿속에 어제 일이 스쳤습니다. 호텔 카페, 윤설인, 청소부라고 놀렸던 그 여자. 설마.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길한 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범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10시, 세 가정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범은 침대에 누워 눈만 뜨고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옆에서 미라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 태범은 잠시 침묵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운이 나쁜 것 같아. 하지만 운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계획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게 진행되는 복수였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범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더 이상 상무가 아니었어요.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부하 직원들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은 회수됐고 사무실 명패도 떼어졌어요. 태범은 빈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가까이 일한 회사. 이제 그에게 남은 건 2주일 뿐이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해. 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건 첫 번째 파도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파도가 곧 밀려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파도는 그의 가족까지 덮칠 거라는 걸.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박정아는 매장 안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정유통 프랜차이즈 3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매출을 확인하며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이모, 여기 양념치킨 2인분 포장이요. 네, 잠시만요. 정아는 주방으로 향하며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양념 2인분 포장 빨리요.
그때 매장 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정아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남자 한 명이 명함을 꺼내 정아에게 건넸어요. 대정유통 본사 관리팀입니다. 박정아 대표님 맞으신가요? 정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정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네. 계약 해지요? 네. 최근 위생 점검 결과 기준 미달로 경고가 누적됐습니다. 본사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정아는 봉투를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위생관리 위반 및 브랜드 이미지 손상, 계약 해지, 일주일 내 폐점 조치. 정아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매장 위생관리 철저하게 했어요. 남자는 태블릿을 켜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점검 사진입니다. 냉장고 내부 청결 불량, 조리대 위생 미흡, 유통기한 관리 소홀. 세 매장 모두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아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도 바로 계약 해지는 너무하잖아요. 개선할 시간을 주셔야죠.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차례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본사 규정상 즉시 해지가 원칙입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출도 있고 직원들도 있어요. 정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업자 본인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일주일 내 간판 철거 및 폐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인사도 없이 매장을 나갔어요. 정아는 서류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3개 매장 모두 한 번에 계약 해지. 정아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대출금 6억, 매달 이자만 200만 원, 직원 월급, 임대료, 재료비 모두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었어요. 망했다. 정아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정아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정유통 파트너십 해지에 따라 대출금 조기 상환 요청 드립니다. 2주일 내 전액 상환 부탁드립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6억을 2주일 내에 불가능했어요. 그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오후 5시 정아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매장 다 날아갔어. 뭐? 정아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 해지, 폐점 명령, 대출 조기 상환.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아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5년간 일궈온 사업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정아는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정유통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정아는 봉투를 집어들고 열어봤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걸레질이나 하라던 입이 이제 바닥을 닦을 때입니다. 정아는 종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걸레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제 호텔 카페. 윤설인. 설마. 설인이가? 정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계획이었어요. 정아는 핸드폰을 꺼내 미라와 수정이 있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애들아, 나도 큰일 났어. 매장 다 날아갔어. 계약 해지당했어. 몇 초 후 미라의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진짜? 수정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우리 남편 회사에서 감사받고 있어. 뭔가 이상해. 정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혹시 설인이 때문 아닐까? 우리 어제 설인이한테 그렇게 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그 문장 끝엔 물음표가 없었어요. 세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인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정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아는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친 걸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붉게 부은 눈, 축 처진 어깨.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어제 카페에서 했던 말들.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조롱했던 것들. 청소부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아는 눈을 감았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살은 이미 날아갔고 관역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10시, 정아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오갔어요.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띠리링. 단톡방에 수정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내일 만나자. 우리 셋이. 이거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미라도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내일 11시에 만나자. 정아는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봐.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5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대정금융 본사 12층, 장우석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46세, 대정금융 부장. 그는 12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성실하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책상 위엔 아내 이수정과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링. 네, 장우석 부장입니다. 부장님, 감사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바로 18층 감사실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우석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감사실? 무슨 일로?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는데요. 급한 일이라고만. 알겠어요. 지금 가죠. 우석은 전화를 끊고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감사실 호출.
좋은 신호는 아니었어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감사실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세요. 우석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감사실장과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장 부장님. 감사실장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우석은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실장이 서류 하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장 부장님, 최근 3개월간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변호사가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7월 15일, 8월 3일, 9월 12일, 세 차례에 걸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석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증권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회사 공시 이틀 전 대량 매수, 공시 직후 전량 매도, 부장님 계좌로 확인됩니다. 우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계좌 번호였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계좌가 맞긴 한데, 감사실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럼 누가 했다는 겁니까? 본인 계좌인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에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사 고발이요? 내부자 거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장님도 잘 아시죠? 우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 정지입니다.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시고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정지요? 네. 명함과 사원증 반납해 주세요. 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명함과 사원증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2년간 품고 다니던 사원증이었어요. 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우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감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내부자 거래로 걸렸대. 진짜? 장 부장이? 감사실에서 조사 중이래. 우석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나갔습니다. 밖에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석은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어. 업무 정지당했어. 뭐라고?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무슨 내부자 거래를 했다고? 나 안 했어. 정말 안 했는데 내 계좌로 거래가 됐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누가 내 계좌를 해킹한 건지. 전화 너머로 수정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설마 진짜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안 했어. 우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았어. 일단 집에 와. 전화가 끊겼어요. 우석은 핸드폰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후 2시, 우석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수정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봐. 수정이 노트북 화면을 우석에게 보여줬어요. 포털 뉴스 메인 화면이었습니다. 대전금융 부장급 임원,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조사. 제목 아래엔 우석의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 있었어요. 우석은 화면을 보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벌써 기사가 났어? 모르겠어. 오늘 오전에 올라왔대. 수정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안 한 거 맞아? 맞아. 나 진짜 안 했어. 수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애는? 애 학교는? 우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6시, 집 현관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수정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을 깎아내린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수정은 종이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설인을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습니다. 화살은 이미 날아갔고 관역에 꽂혔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파도가 그들의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강남구 청담동, 조용한 카페 2층, 미라, 정아, 수정이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어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미라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정아는 손톱을 뜯고 있었고 수정은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침묵만이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다 끝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남편 어제 계약 해지 확정됐어. 일주일 내 매장 다 문 닫아야 해. 수정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뉴스에 이름까지 나왔어. 이제 금융권에서 다시는 일 못할 거야. 미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도 보직 해임당했어. 15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난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도 흰 봉투 받았어? 미라와 수정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았어. 나도. 정아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걸레질이나 하라던 입이 이제 바닥을 닦을 때입니다. 미라도 종이를 꺼냈어요. 대가는 이제부터입니다. 수정도 자신의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린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세 장의 종이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미라가 종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야.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인이야. 윤설인이 이렇게 한 거야. 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걸. 미라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확인해 보자. 윤설인 검색.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정아와 수정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엔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대전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윤설인, 장학금 전달식 참석. 사진 속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설인이 있었어요. 그 옆엔 대전그룹 부회장 장도연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아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대전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수정이 다른 기사를 찾아봤어요. 대전그룹 부회장 장도연 부인, 사회공헌 활동 앞장.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린이 자선 행사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라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가 대정그룹 부회장 부인한테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정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대정전자, 대정유통, 대정금융. 수정이 말을 이었어요. 다 같은 그룹이야. 다 대정그룹이야. 세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셋 다 남편들이 모두 대정그룹 계열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윤설이는 그 그룹 부회장의 아내였습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한 빚, 아니 대정그룹 며느리한테 걸레질이나 하라고 했다고? 정아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커피 쏟고 닦으라고 했잖아. 수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했잖아. 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호텔 카페에서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사진 찍던 일들. 그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한참 후 미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정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과해야 해.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해야 해.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야 남편들이라도 살릴 수 있어. 미라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지금 당장 가자. 대정그룹 본사로. 세 사람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을 계산하고 카페를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세 사람 모두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정아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수정은 눈을 감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20분 후 대정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건물 입구엔 대정그룹이라는 금색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가자. 세 사람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저기 윤설인 이사장님 계신가요? 직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약속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약속 없으시면 면회가 어렵습니다. 미라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급해요. 꼭 뵈어야 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때 수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기다릴게요.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예요. 직원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로비 한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직원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앉아 있어? 부회장님 부인 기다린대. 약속도 없이? 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빌딩 안으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윤설인이 나타났습니다. 크림색 재킷에 검은색 슬랙스, 손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설인을 보고 벌떡 일어섰어요. 설인아. 설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설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아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정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남편들만이라도 살려줘. 설이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했지? 설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설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했지. 걸레질이나 하라고 했지. 커피를 일부러 쏟고 닦으라고 했지.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어.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이제 알겠지? 정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들만이라도. 남편들? 설인이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 남편들은 너희가 한 일의 결과를 받고 있을 뿐이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너희 남편들의 실적 부진, 위생관리 소홀, 내부자 거래 의혹 모두 사실이었어. 난 그냥 확인하고 조치했을 뿐이지. 설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알겠어?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뭔지. 미라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설이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용서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너희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디는 게 먼저야.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설인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전국제학교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김민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17살 미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민준아. 뒷자리에 앉은 친구가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회사에서 잘렸다며?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인터넷에 나왔어. 대정전자 상무보직 해임. 친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옆자리 친구도 끼어들었습니다. 진짜네. 너희 아빠 잘렸네. 완전 대박. 주변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김민준 학생, 교무실로 와. 민주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아라.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민준아,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왔다. 무슨 결정이요? 너희 어머니 관련해서 학부모 비위 문제가 제기됐어. 학교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는 거야. 민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학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전학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저 여기서 계속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교감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사회 결정이야.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중학교 3학년 교실. 박수진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15살 정아의 딸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얘 아빠 사업 망했대. 집안이 완전 거덜났대. 불쌍하긴 한데 좀 피하고 싶어? 수지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수진 학생, 교무실로 와. 수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교무실로 가는 복도는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교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앉아. 수지는 의자에 앉았어요. 교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부모 문제로 학교 이사회에서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어.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미안하구나.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초등학교 6학년 교실. 장준호가 책상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12살 수정의 아들이었어요. 쉬는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빠 범죄자래. 내부자 거래로 걸렸대.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감옥 갈 수도 있대. 준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장준호 학생, 교무실로 와.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른 반 아이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애가 그 애구나. 범죄자 아들. 준호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앉으렴.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학부모님 문제로 학교에서 전학을 권유하기로 했단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안하구나. 준호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칸 안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날 오후 5시, 세 아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엔 미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던지고 미라 앞에 섰어요. 엄마, 나 전학 가야 돼?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빨간 눈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학교에서 통보받았어. 전학 권고래.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민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 다 있는데 거기서 계속 다니고 싶어? 미라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수진도 집에 들어섰습니다. 정아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수진아, 왔어? 수진은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어요. 정아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싫어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나 전학 가야 돼요. 친구들이 다 피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정아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준호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학교 어땠어? 준호는 가방을 던지고 수정을 노려봤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준호야, 애들이 다 아빠 이야기예요. 범죄자 아들이래요. 나 전학 가야 돼요. 수정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준호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듣기 싫어요. 준호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그날 밤 9시. 미라, 정아, 수정은 각자의 집에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미라가 먼저 보냈습니다. 애들아, 우리 아이들 전학 통보 받았어. 정아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수진이가 울면서 방에 박혀 있어. 수정도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준호도 범죄자 아들이라고 놀림받았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의 죄가 애들한테까지 간 거야. 정아가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다시 서린이한테 가자. 무릎 꿇고 빌자. 애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수정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애들은 아무 죄가 없어. 제발 애들만이라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대가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걸. 사흘 후 오후 2시 강남구 청담동 한 사설조사 사무소. 미라, 정아, 수정이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게 역력했습니다. 책상 맞은편엔 권태식 탐정이 앉아 있었어요. 55살, 25년 경력의 베테랑 탐정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권 탐정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권 탐정은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윤서린. 본명 맞습니다. 화면엔 서린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자선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대정그룹 부회장 장도연의 배우자입니다. 결혼 20년째. 정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권 탐정이 화면을 넘겼어요. 다음 화면엔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대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대정그룹 이사회 자문위원. 실질적으로 그룹 내 인사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권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사진이 떠올랐어요. 서린이 청소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서린 씨는 10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봉사활동으로 호텔과 공공시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대정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직접 청소 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럼 우리가 본 건 봉사활동 중이셨던 겁니다. 권 탐정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 건입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탐정을 바라봤어요. 김태범 씨, 대정전자 상무. 최근 3개월간 실적 저조 사실 확인됐습니다. 팀 내부 평가도 하위권이었고요.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던 게 생각났어요. 박정아 씨 남편 프랜차이즈 매장들 위생 점검 기록 확인했습니다.
작년부터 경고가 3차례 누적돼 있었습니다. 정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장우석 씨, 대전금융부장, 내부자 거래 의혹 건은 실제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물론 본인이 직접 한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계좌 해킹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선 일단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권 탐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서린 씨가 직접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모두 실제로 존재하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만 권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윤서린 씨가 그 문제들을 표면화시키고 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날 서린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권 탐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분을 모욕했고 그게 방아쇠가 된 거죠. 정아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짓이. 수정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 우리 잘못이야. 권 탐정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전교육문화재단 명의로 나온 공문입니다. 서류엔 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민준, 박수진, 장준호. 학부모 비위로 인한 학생 이미지 훼손 우려. 전학 권고. 미라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들까지 이렇게 되다니. 권 탐정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권 탐정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어. 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서린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냥 봉사활동하고 있었을 뿐인데. 미라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 속 서린의 사진이 보였어요. 자선 행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본 건 겉모습뿐이었어. 청소복 입은 사람이라고 무시했어. 정아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진짜 모습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어. 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남편들도 애들도. 미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정아가 물었습니다. 바닥부터? 응. 서린이가 말했잖아. 우리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디라고.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우리가 진짜로 바닥을 닦을 차례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각오도 서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6시,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라는 남편 태범에게 조사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잘못이었어. 태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정아는 딸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문이 열렸어요. 수진은 빨갛게 부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정아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수정은 아들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준호는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준호한테 미안해. 준호는 엄마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돼?
엄마가 책임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세 가정 모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걸. 일주일 후 오전 9시 대전그룹 본사 로비. 미라, 정아, 수정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세 사람은 화려한 옷 대신 검소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수정은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정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가 대답했어요. 끝까지. 서린이를 만날 때까지.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제대로 사과해야 해.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이 세 사람을 흘끗 쳐다봤어요. 또 왔네, 저 사람들. 부회장님 부인 만나려고 온대. 무슨 일이래?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렸어요.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윤서린이 나타났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린아. 서린이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린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정아도 말을 이었습니다. 너에 대해서 알아봤어. 내가 봉사활동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 남편들 문제가 다 사실이었다는 것도.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청소부라고 무시했고 조롱했어. 서리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커피를 일부러 쏟고 닦으라고 했어.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웃었어. 정아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알았어.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거 보면서 깨달았어. 수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한 일이 우리한테 돌아왔어. 그게 당연한 거였어.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 세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린이 다시 말했어요. 일어나라고.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린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과받았어.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야.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해?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바뀌어야 해.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정아가 물었어요. 어떻게? 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희 남편들 다시 일할 기회는 줄게. 하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해.
수정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응. 대정그룹 계열사에서 일할 수 있어. 단 조건이 있어.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 현장에서 일해. 청소, 물류, 배식, 바닥부터 다시 배워.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설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애들 전학권도 보류할게. 단 너희가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정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설인아. 정말 고마워.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일 아니야. 이건 기회야. 너희가 진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 수정이 물었습니다. 우린 뭘 해야 해? 설인이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너희도 봉사활동해. 매주 토요일 오전 나랑 같이 청소 봉사 나와. 미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소 봉사? 응. 내가 하는 것 같이 해. 그래야 알 수 있어. 노동의 가치가 뭔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할게. 하겠어. 설이는 가방에서 명함 3장을 꺼냈어요. 여기 연락처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 그랜드 호텔 직원 입구로 와. 미라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설이나. 설이는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고마워하지 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제대로 배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 그리고 다시 걸어갔어요. 로비 밖으로 나가 검은색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미라가 명함을 꼭 쥐며 말했어요. 우리 진짜 열심히 해야 해.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수정도 동의했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보여줘야 해. 세 사람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바깥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제 진짜로 노력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각자의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기회가 생겼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수진아, 엄마가 열심히 할게. 너도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 준호야, 아빠 다시 일할 수 있대. 우리 힘내자. 세 가정의 작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설이는 집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어요. 그저 바라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변하길,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우길, 그것이 설인이 원하는 진짜 복수였습니다. 1년 후 토요일 오전 8시 해피키즈 보육원 2층 복도. 윤설인이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46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어요. 청소복을 입어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3명의 여자가 함께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미라, 정아, 수정. 그들도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도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진지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미라가 걸레를 헹구며 말했습니다. 설이나, 여기 구석 한 번만 더 봐줄래?
서린이 다가와 확인했어요. 응, 여기 좀 더 닦아야겠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아는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네. 익숙해져서 그런가? 수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1년이나 했으니까. 이제 전문가 수준이지.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린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전 11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네 사람은 보육원 교사 휴게실에 모여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요즘 어때? 남편들은?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정전자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힘들다고 하지만 표정은 밝아. 정아도 말을 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대정유통 배송 기사하고 있어. 매일 새벽에 나가는데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수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무염에 나왔어. 계좌 해킹이었대. 지금은 대정금융 현장 조사팀에서 일하고 있어.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잘 적응하고 있네. 미라가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린아, 정말 고마워. 기회를 줘서.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준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만든 거야. 정아가 물었습니다. 애들은 어때? 수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준호는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 친구들이랑도 다시 잘 지내고. 정아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요즘 엄청 밝아졌어. 성적도 올랐고. 미라가 말을 이었어요. 민준이는 대학 입시 준비 중이야. 엄마 아빠가 달라진 모습 보고 자기도 열심히 하겠대. 서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다. 그때 서린이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받아. 미라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너희 남편들 복직 추천서야. 세 사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직?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이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어. 수정이 봉투를 열었어요. 2번째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 남편들 채무조정 승인서. 대출금 이자 탕감하고 상환기간 연장했어. 미라가 3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장우석 씨 무혐의 종결 통보서. 공식 문서야. 세 사람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린아,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어. 1년 동안 제대로 배웠으니까. 정아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배웠어? 서린이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법, 노동의 가치, 겸손함.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정말 많이 배웠어. 서린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너희 애들 장학금 신청서야. 대정교육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줄 거야. 미라가 봉투를 받아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린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너희한테 편지 한 줄 썼어. 읽어봐. 세 사람은 봉투 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어요. 거기엔 서린의 손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면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카드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오, 네 사람은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서린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봉사활동해도 돼? 서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린 동료야. 정아도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진짜 많이 변했지?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희 눈빛이 달라졌어. 이제 진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야. 수정이 말했어요. 서린아, 너 덕분이야. 우리한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서린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찾은 거야. 네 사람은 벚꽃길을 걸었어요.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앙금은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서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도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봉사 다녀왔어?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친구들이랑 같이. 도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어때?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 이제 진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아. 도연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복수 대신 교육을 선택했잖아.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진짜 복수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옳았어. 서린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년 전 호텔 카페에서의 그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던 그 순간, 서린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복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나 세 사람은 진짜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서린이 원했던 진짜 복수였어요. 그날 저녁 서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줬다. 복직 추천서, 채무 탕감, 장학금. 그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 1년 동안 진심으로 배웠으니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노동의 가치를, 겸손함을. 진짜 품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이제 그걸 안다. 그리고 나도 배웠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서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게, 마치 모든 것을 감싸 안듯이. 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짜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도 사람을 존중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